저는 김수아라고 합니다. 올해 36살이에요. 우리 동네 입구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죠. 매일매일의 삶은 그저 평범하고 어쩌면 좀 지루하기까지 했어요. 출근해서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퇴근하면 30평 남짓한 작은 빌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전부였죠.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진작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저만 아직 혼자였어요. 제가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죠. 젊었을 때는 오로지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어요. 8살 어린 동생 김준호에게 장가갈 돈을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동생이 자라는 동안 저도 결혼 시기를 놓쳐버렸죠. 준호는 어릴 때부터 저와 유독 각별했어요. 나중에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을 때 비록 아쉽고 걱정되었지만 응원해 주었죠. 그저 무사히 전역해서 어서 빨리 가정을 꾸리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마침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저녁 8시가 넘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동생 김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으며 웃으며 말했죠. 준호야, 이 밤중에 웬일이야? 또 고향 특산물 좀 보내달라고 보채는 거 아니지? 하지만 전화 너머의 준호는 평소처럼 장난스럽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무거웠죠. 누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다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긴 거야? 준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우리 부대가 앞으로 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해.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심장이 순간적으로 조여들었고 목소리마저 떨렸죠. 위험한 임무? 그럼 안 가면 안 돼? 준호야. 누나에겐 너 하나뿐인데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돼.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누나, 이건 내 임무야. 물러설 수 없어. 누나한테 전화한 건 부탁할 일이 있어서야.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말해봐. 누나가 다 들어줄게. 준호가 말했어요. 누나가 올해 36인데 아직 혼자라는 거 알아. 늘 마음에 걸렸어. 부대에 정말 친한 전우가 한 명 있어. 이지훈이라고. 그 친구는 정말 올곧고 마음씨도 착해서 나를 많이 챙겨줬어. 내가 이미 그 친구랑 이야기해뒀어. 만약 이번 임무에서 내가 불행히도 희생되면 누나는 그 친구랑 만나봐. 그 친구가 누나를 돌봐줄 거야. 무슨 헛소리야.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을 끊었어요. 눈물이 순식간에 왈칵 쏟아졌죠. 너 분명 무사히 돌아올 거야.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누나,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누나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해. 이지훈이 이미 나에게 약속했어. 누나를 잘 돌봐주겠다고. 그리고 누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누나는 사실 우리 집 친딸이 아니야. 누나의 신분은 평범하지 않아. 내가 돌아오면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지훈이 관련 일들을 알아봐 줄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백지였죠. 친딸이 아니라고, 신분이 평범하지 않다고, 나는 왜 한 번도 몰랐지. 제가 더 캐물으려 하자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누나, 시간이 거의 다 됐어. 복귀해야 해. 꼭 몸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살아야 해. 준호야, 기다려. 제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이미 끊긴 신호음만 들려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마트 계산대 뒤에 서서 멈출 수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주변 손님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동료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안에 작은 일이 좀 생겼어. 라고 말했어요. 억지로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마음속으로 계속 위로했어요.
준호가 그냥 흘려 말한 걸 거야. 분명 무사히 돌아올 거야. 내가 친딸이 아니라고 한 건 아마 내가 너무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일부러 지어낸 거짓말일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전화가 동생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근무 중에는 늘 멍하니 휴대폰만 쳐다보며 준호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토요일 오후 제가 받은 전화는 준호의 안부 전화가 아니라 부대 지휘관에게서 온 통지였어요. 김준호가 임무 수행 중 불행히도 희생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온몸이 굳어버렸고 휴대폰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준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만 맴돌았죠. 동료들이 저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냐고 제잘거렸지만 저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결국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 바늘이 제 손등에 꽂혀 있었고 차가운 액체가 조금씩 몸속으로 흘러들어왔죠. 옆에는 우리 마트 점장님과 평소 저와 사이가 좋았던 동료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점장님은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와 물었어요. 수아 씨,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감정 격화와 과로 때문에 쓰러진 거라고 푹 쉬라고 했어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말라 아팠어요. 동료가 얼른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고 2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말할 힘을 되찾았죠.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눈물이 또다시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점장님, 제 동생이 죽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침대 옆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저와 준호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는 저의 유일한 혈육이었는데 이제 그가 없으니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제게 어리광 부릴 사람도 무사하다고 안부 전해줄 사람도 없겠죠. 점장님과 동료들은 옆에서 끊임없이 위로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듯 시리고 아팠죠. 얼마 후 부대 지휘관 2분도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 침대 옆에 앉아 준호가 부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었는지, 임무 수행 중 얼마나 용감했는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들은 제게 위로금 봉투와 무공 훈장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 금빛 훈장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괴로웠어요. 이 무공 훈장은 제 동생이 목숨과 바꾼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훈장을 꽉 움켜쥐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퇴원했어요. 점장님은 준호의 장례를 잘 치르라며 긴 휴가를 주셨죠. 저는 혼자서 장례식장 알아보고 고향 친척들에게 연락하는 등 모든 일을 실인형처럼 무감각하게 처리했어요. 준호의 추모식 날 부대 전우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모두 깔끔한 군복을 입고 침통한 표정이었죠. 저는 영정 앞에서 그들이 한 명씩 와서 깊이 고개 숙여 절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비통함에 휩싸였어요. 제가 거의 주저앉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한 키 큰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와 경례를 붙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김준호 병장의 누나, 김수아 씨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피부는 다소 검었으며 눈빛은 매우 강인했어요. 침착하고 듬직해 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제가 맞아요. 당신은?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김준호 병장의 전우이자 가장 친한 형제입니다. 이지훈, 그 이름에 저는 준호가 전화해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다시금 눈물이 쏟아졌죠. 겨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준호가 말했던 그 이지훈 씨로군요.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네, 접니다. 준호가 임무 수행 전 저를 찾아와 누나를 부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불행히도 희생되면 누나를 잘 돌봐달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내어 통곡했어요. 이지우는 옆에 서서 손수건을 건네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수아 씨, 슬픔을 거두세요. 준호의 유언,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아 씨와 결혼해서 평생을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얼어붙었고, 울음소리도 뚝 그쳤어요. 이지훈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결혼이라니? 우리는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가 저와 결혼하겠다고. 그와 저는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결혼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전혀 모르잖아요. 준호의 부탁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이지훈이 말했어요. 수아 씨,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에요. 준호는 제 형제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고 저는 그가 편안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아 씨가 지금 혼자 힘들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줄게요. 준호처럼 수아 씨를 돌보고 지켜줄게요. 저는 이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동생의 유언,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낯선 관계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이지훈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말했어요. 수아 씨,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준호의 장례를 잘 치르고 푹 쉬세요.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준호의 영정에 깊이 고개 숙여 절한 후 돌아서서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속이 실타래처럼 엉켰어요. 이지훈의 말이 진심인지도 알 수 없었고 제가 그에게 동의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죠. 결국 평생의 일인데 경솔하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의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저는 그 30평 남짓한 작은 빌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식탁 위에 제가 준호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고향 특산물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가져갈 사람이 없었죠.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자신을 집에 가두고 외출도 사람 만나는 것도 피했어요. 그러다 닷새째 아침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료가 찾아왔나 싶어 문을 열었는데 이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는 군복 대신 평범한 파란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이지훈은 저를 보자마자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수아 씨,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밖에 안 나오셨으니 분명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제가 닭죽을 좀 끓여왔으니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 그가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는 보온병을 식탁에 놓고 뚜껑을 열자 진한 닭죽 향기가 풍겨 나왔어요. 그는 그릇에 닭죽을 떠서 제 손에 건네주며 말했죠. 빨리 드세요. 몸보신해야 합니다.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마르셨어요. 저는 그릇을 받아들었고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속에도 한 줄기 온기가 퍼졌어요. 저는 닭죽을 조금씩 마셨어요. 맛이 정말 좋았고 정성껏 끓인 것이 분명했어요. 이지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가 닭죽을 마시는 것을 지켜봐 주었죠. 닭죽을 다 마시고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지훈 씨. 닭죽 정말 맛있었어요. 이지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수아 씨.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자주 와서 밥을 해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늘 배달 음식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패 끼칠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밥 잘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혈연 관계도 아닌데 그는 준호의 부탁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지우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말했어요. 수아 씨, 결혼 문제로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 압니다. 오늘 제가 온 건 답을 강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올해 38살이고 고향은 시골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부대에서 20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지금은 소령급 간부이고 매달 월급도 안정적입니다. 나쁜 습관은 없습니다. 평소 훈련이 좀 바쁘긴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수아 씨 곁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가 말하는 것들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우리 사이에 감정적인 기반이 없는데 이런 결혼이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죠. 이지우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말했어요. 수아 씨, 감정은 천천히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얼마나 훌륭하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평생 수아 씨에게 잘해주고 수아 씨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제 형제였습니다. 그가 저승에서도 수아 씨를 걱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자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준호도 편안할 겁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꿰뚫었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 정말 혼자였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죠. 예전에 마트에서 일할 때 한 번은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동료가 병원에 데려다 준 적도 있었어요. 만약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누가 저를 돌봐줄까요? 저는 준호가 전화해서 했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이지훈에게 저를 돌봐달라고 했고 제 신분이 평범하지 않다고 했죠. 비록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않았지만 준호가 분명 저를 위해서 그랬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목숨까지 바쳤는데 제가 그의 마지막 유언조차 들어주지 못할까요? 그 후 보름 동안 이지우는 매일 와서 밥을 해주고 가끔은 저와 준호의 부대 이야기를 해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모든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가 정말 저를 돌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단순히 말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너무 심하게 찾아왔어요. 식은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아팠죠. 약을 찾으려 했지만 일어설 힘조차 없었어요. 바로 그때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청인가 싶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죠.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고 이지훈이 온몸이 젖은 채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지훈은 제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황급히 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수아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배를 가리키며 너무 아파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지훈은 망설임 없이 저를 안아들고 아래층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저를 차에 태운 뒤 운전해서 병원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그는 계속 저를 위로하며 곧 병원에 도착할 테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급성 위장염이라며 입원해서 링거를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지우는 입원 수속을 밟고 생활용품을 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고 제가 안정될 때까지 제 침대 옆을 지켰어요. 그제야 그는 안심한 듯 한숨을 쉬었죠. 지쳐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깨어났을 때 이지우는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쳐 부드러워 보였죠. 저는 문득 이런 사람이 곁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살며시 그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지훈 씨, 고마워요. 이지훈은 몸을 움직여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수아 씨, 깨어났어요. 좀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지훈 씨, 전에 했던 말 제가 받아들일게요. 우리 결혼해요. 이지훈은 멍하니 눈을 반짝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수아 씨 뭐라고요? 받아들인다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받아들일게요. 당신이 저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고 준호의 안목도 믿어요. 이지훈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가 정말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문득 이것이 아마 운명의 배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제 인생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어쩌면 행복이 이미 저에게 손짓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제가 결혼을 승낙하자 이지우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계속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진심 어린 그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죠. 퇴원 후 이지우는 저와 결혼에 대해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이지훈이 말했어요. 수아 씨, 결혼식은 수아 씨가 원하는 대로 해요. 성대하게 하고 싶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할게요. 간소하게 하고 싶으면 조용히 합시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간소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준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이니 허례허식은 필요 없잖아요.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수아 씨 뜻대로 할게요. 그럼 먼저 혼인신고하고 가까운 친척 몇 분 모시고 식사 함께 하는 걸로 합시다. 저는 동의했어요. 혼인신고를 하던 날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이지우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아침 8시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는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저에게 해바라기 한 송이를 사왔어요. 해바라기는 햇살과 희망을 상징하니 앞으로 우리의 삶도 늘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죠. 저는 해바라기를 받아들었고 마음속이 따뜻해졌어요. 남자에게서 꽃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 조금 부끄러워 볼이 붉어졌죠. 이지훈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수아 씨, 오늘 정말 예뻐요. 구청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우리는 금세 수속을 마쳤어요. 혼인신고서를 받는 순간 저는 빨간색 서류 위에 있는 우리 둘의 사진을 보며 왠지 모르게 멍했어요. 제가 정말 결혼을 하다니, 한 달 남짓 만난 남자와 제 동생이 부탁한 전우와 결혼하다니. 이지우는 조심스럽게 혼인신고서를 챙겨 품속 깊이 넣으며 말했어요. 수아 씨,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제가 평생 잘해줄게요. 조금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잘 살게요. 혼인신고 후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 식사를 했어요. 제 쪽에서는 고향의 먼 친척 몇 분과 마트 동료 몇 명, 그리고 점장님만 참석했죠. 이지훈 쪽에서는 부대 전우 몇 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크지 않은 한정식집을 빌려 6 테이블을 예약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점장님이 일어나 모두에게 말했어요. 김수아 씨는 우리 마트의 오랜 직원입니다. 마음씨가 정말 좋죠. 이지훈 씨는 군인이고 믿음직한 분입니다. 오늘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신혼을 축하하고 100년해로 하세요. 모두 박수를 치며 잔을 들고 우리를 축하했어요. 이지훈의 전우들도 일어나 말했죠. 지훈이는 우리 부대의 좋은 형제입니다. 김수아 씨, 안심하세요. 앞으로 지훈이가 감히 수아 씨를 괴롭히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저는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며 마음속이 따뜻해졌어요. 성대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죠. 식사가 끝난 후 이지우는 저를 작은 빌라로 데려다주며 짐을 정리했어요. 그는 자신이 빌린 집이 크지는 않지만 방 2개짜리라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하니 자신과 함께 살자고 했죠.
제가 살던 집에는 귀중품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옷과 생활용품이었어요. 이지훈은 스스로 나서서 제 짐을 정리해 주었고 조심스럽게 제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죠. 짐을 정리하다가 저는 준호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참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지훈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수아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준호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분명 기뻐할 겁니다. 앞으로 준호 사진을 새 집에 두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짐 정리가 끝나자 이지우는 차로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가 빌린 집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고 층수는 높지 않은 3층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지훈이 말했어요. 제가 미리 좀 정리해뒀어요. 작은 방을 수아 씨 방으로 꾸며뒀는데 마음에 드는지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꾸밉시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에는 깨끗한 침구류가 깔려 있었고 옷장에는 절반 정도의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분명 저를 위해 비워둔 것이었죠. 책상 위에는 작은 스탠드가 놓여 있었고 옆 작은 책장에는 책 몇 권이 꽂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이지훈 씨.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를 이지훈 씨라고 직접 부른 것은 처음이었어요. 전에는 늘 이지훈 병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앞으로는 저를 이지훈 씨라고 부르지 말고 지훈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네, 지훈아. 그날 저녁 이지훈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려주었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부대 생활과 훈련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마트에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밤늦도록 이야기는 이어졌고 분위기는 매우 화목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는 스스로 거실 소파로 가서 자겠다고 했어요. 제가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요. 저는 그가 제 마음을 배려해주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어요. 침대에 누워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지훈과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삶은 평온하고 따뜻했어요. 그는 훈련이나 야근이 없으면 일찍 집에 와서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등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제가 손댈 틈도 주지 않았죠. 제 몸이 거의 회복된 후 다시 마트에 출근했어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밥 냄새가 풍겨왔고 지우는 늘 웃으며 저를 맞이하며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받아주고 힘들었는지 물어봐 주었죠. 가끔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아무리 늦어도 저를 기다려 주었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남겨두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하며 말했죠. 수아 씨, 정말 시집 잘 갔네. 이지훈 씨가 수아 씨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매일 퇴근할 때 데리러 오고 매일 밥도 해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이 달콤했고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잘해줘요. 생각해보면 저와 지훈은 비록 속전속결로 결혼했지만 함께 지낼수록 그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속이 깊어서 늘 제 작은 감정 변화까지 알아차렸죠. 한 번은 직장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지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 않고 묵묵히 제게 국 한 그릇을 떠주며 말했어요. 수아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있잖아요. 일하는 게 힘들면 그만둡시다. 제가 먹여 살릴게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속의 모든 억울함을 씻어주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직장 이야기를 했고 그는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제가 말을 마치자 말했어요. 그건 그쪽 잘못입니다. 내일 제가 수아 씨랑 같이 점장님께 가서
똑바로 이야기합시다. 만약 점장님이 공정하게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만두고 제가 더 편한 일자리를 찾아줄게요. 다음날 그는 정말 저와 함께 마트에 갔고 점장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잘못한 동료를 질책하며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훈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처음에 단순한 감사와 의존을 넘어 점차 그에게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함께 지낼수록 저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어요. 지훈이 제 과거사, 특히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몹시 꺼려하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식사를 하다가 준호가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서 무심코 물었어요. 지훈아, 준호가 전에 내 신분이 평범하지 않고 친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 혹시 나한테 장난친 거 아니었을까? 나는 전혀 기억나는 게 없고 부모님도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제 말이 끝나자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멈칫했고 얼굴의 미소도 옅어졌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어요. 수아 씨, 아마 준호가 수아 씨를 걱정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걸 거예요. 제가 더 잘 돌봐주도록요. 다 지난 일인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잘 지내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저는 그가 이 화제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더 캐물으려 하자 그는 스스로 화제를 돌리며 말했어요. 참, 수아 씨, 주말에 제가 쉬니까 근처 공원에 산책할까요? 거기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서 정말 예쁘대요. 저는 그를 보며 왠지 모르게 의아했지만 그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더 캐물을 수도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또 한 번은 고향의 먼 친척이 일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저희 집에 들렀어요. 친척이 저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말했죠. 수아, 너 어릴 때 정말 예뻤지. 내 부모님이랑은 하나도 안 닮았어. 그때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았는데도 너는 늘 깨끗한 옷을 입었고 장난감도 많아서 다른 애들이랑 달랐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친척이 더 말하려는데 지훈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삼촌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물 한 잔 따라드리고 과일 좀 깎아드릴게요. 말하면서 그는 친척을 거실로 안내했고 저에게는 부엌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눈짓을 보냈어요. 부엌에 도착하자 지우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수아 씨, 친척 어르신이 연세가 많아서 기억력이 안 좋으신 거예요. 다 헛소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그를 보며 의욕이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사실이었죠. 저도 제가 부모님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아,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지훈은 눈빛이 흔들리더니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뭘 숨겨. 그냥 이런 헛된 일로 수아 씨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우리가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 이게 좋지 않아? 그는 진지하게 말했지만 저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가 제가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도적으로 제 과거에 대한 화제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설마 준호가 한 말이 사실인가? 내가 정말 친딸이 아니라고? 내 신분은 도대체 뭐지? 그날 친척이 돌아간 후 저는 계속 우울했어요. 지우는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썼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봤죠. 하지만 제 마음속의 응어리는 도무지 풀리지 않았어요. 곁에 있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지훈을 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저는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많이 의지했지만 그가 회피할수록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은 더욱 커졌죠. 저는 적절한 기회를 봐서 반드시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 신분이 무엇이든 저는 제 과거를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지우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온통 준호가 했던 말과 지훈이 회피하던 모습뿐이었어요. 이 평온한 삶 아래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 비밀이 밝혀진 후 저와 지훈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친척이 다녀간 후부터 제 마음속의 의혹은 뿌리내린 풀처럼 무성하게 자랐어요. 지훈은 여전히 예전처럼 저에게 잘해줬지만 저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다고 느꼈죠. 기회를 봐서 확실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매번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도 그의 다정한 눈빛을 보면 다시 말을 삼켰어요. 너무 많이 물어보면 지금의 평온한 삶이 깨질까봐 두려웠죠. 주말에 지우는 정말 저를 데리고 공원에 코스모스를 보러 갔어요. 공원에는 사람이 많았고 오색찬란한 코스모스가 눈을 즐겁게 했죠. 지우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밀릴까봐 걱정했죠. 그는 제 사진도 많이 찍어주며 제 모습을 모두 기록해두겠다고 말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어요. 달콤한 것은 그가 저에게 진심을 다한다는 것 때문이었고, 씁쓸한 것은 그가 마음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죠. 저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어요. 지훈아, 혹시 정말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우리는 이제 부부인데 무슨 일이든 함께 마주할 수 없다는 거야. 지훈의 움직임이 멈칫하더니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수아 씨, 제가 정말 숨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들은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어요. 적절한 때가 오면 반드시 말해줄게요. 저를 믿어줄 수 있나요? 그가 그렇게 말하니 저는 더 이상 그를 다그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응 믿을게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가 말하는 적절한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스스로 답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낡은 물건들이 아직 작은 방 옷장 맨 아래 칸에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다는 것이 생각났죠. 어쩌면 그 낡은 물건들 속에서 제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수요일 오후, 저는 미리 마트에 휴가를 내고 집에 돌아와 낡은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지우는 오늘 훈련 때문에 늦게 돌아올 예정이라 마침 제가 혼자 있을 시간이 생겼죠. 저는 옷장 맨 아래 칸에 있는 큰 상자 몇 개를 끌어내어 하나씩 열어 정리했어요. 상자 안에는 대부분 제가 어릴 때 입었던 옷, 교과서, 그리고 준호의 낡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씩 물건들을 뒤적이며 마음속으로 감회에 젖었어요. 어릴 적 삶은 비록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때는 준호도 아직 어렸고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하게 함께 지냈죠. 세 번째 상자를 뒤지다가 손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위에 덮인 옷들을 치워보니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였죠. 짙은 갈색이었고 표면은 매끄러웠어요. 오래된 듯 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손상된 곳은 없었죠. 저는 나무 상자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상자 앞면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문양은 원형이었고 그 안에 봉황처럼 생긴 무늬가 있었으며 가장자리에는 촘촘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매우 정교해 보였고 평범한 집에서 볼 수 있는 물건 같지 않았어요. 저는 나무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상자는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는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이미 녹이 슬어 있었죠. 나무 상자를 흔들어 보니 안에서 미세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이 나무 상자는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물건이었어요. 누구의 것인지, 언제 상자 안에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었죠. 설마 이 나무 상자가 제 신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나무 상자를 꽉 움켜쥔 채 위에 새겨진 문양을 계속해서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문에서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황급히 나무 상자를 등 뒤로 숨겼어요. 그가 없을 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려고요. 지훈은 문을 열고 들어와 제가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수아 씨,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네요. 마트에 반나절 휴가를 내서 할 일이 없어서 좀 정리하고 있었어.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긴장했어요. 그가 제 손에 든 나무 상자를 발견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긴장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법. 저는 돌아서서 나무 상자를 서랍에 넣으려다 손에서 미끄러져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죠. 지훈의 시선은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진 나무 상자에 꽂혔어요. 저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전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당황과 긴장감이 가득했죠.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허리를 굽혀 나무 상자를 주워들었고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양 꽉 움켜쥐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무래도 이 나무 상자는 정말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았죠. 지우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어요. 지훈아, 이 나무 상자는 뭐야? 너 이거 알아? 지훈의 몸이 살짝 떨리더니 한참 후에야 겨우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낡은 나무 상자예요. 쓸모없어요. 수아 씨, 낡은 물건이니 놔둬봤자 자리만 차지할 뿐입니다. 버리세요. 그는 말하면서 나무 상자를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어요. 저는 황급히 그를 막으며 말했어요. 버리지 마. 이건 내 물건이야. 내가 가지고 싶어. 지우는 저를 보며 눈빛에 갈등이 가득했어요. 수아 씨, 이 나무 상자는 정말 쓸모없어요. 가지고 있어봤자 번뇌만 쌓일 겁니다. 제 말 듣고 버리세요. 안 버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이 나무 상자가 도대체 뭐야? 이게 내 신분이랑 관련 있는 거야? 너 혹시 이 나무 상자 때문에 나한테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야? 저의 추궁에 지훈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그는 입을 열고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무 상자를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수아 씨가 가지고 싶다면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피곤하니 먼저 씻을게요.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신비로운 나무 상자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는 물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집 전체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손에 든 나무 상자를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이 나무 상자 안에 제 신분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지우는 분명 이 모든 것을 진작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지우는 화장실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나왔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아직 물기가 있었고 얼굴색은 좋지 않아 보였죠. 그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그 나무 상자를 꽉 움켜쥔 채 작은 방 침대에 앉아 불안했어요. 지훈이 분명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진실을 더 알고 싶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 나무 상자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죠. 저녁 식사 때는 분위기가 매우 침울했어요. 지우는 평소처럼 저와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게 반찬을 더 놓아주며 많이 먹으라고 했죠. 저는 몇 번이나 그에게 나무 상자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그의 지친 모습을 보고 다시 말을 삼켰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스스로 설거지를 했고 저는 나무 상자를 들고 거실 창가로 가서 달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위에 새겨진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 봉황 문양은 매우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선이 유려한 것이 평범한 장인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자리의 촘촘한 꽃무늬는 볼수록 어떤 인장이나 휘장 문양 같았죠. 지훈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제가 여전히 나무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눈빛이 어두워지며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어요. 수아 씨, 그만 보고 일찍 쉬세요. 지훈아, 이 나무 상자가 도대체 뭐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진지하게 물었어요. 너 분명 이거 알지? 그렇지. 이게 내 신분이랑 관련 있는 거야? 말해줘.
나 감당할 수 있어. 지우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아 씨, 제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말해줄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수아 씨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저를 매우 답답하고 실망시켰어요. 저는 그의 입에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진실을 알려면 스스로 알아내야만 했어요. 저는 이 나무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봐야만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았어. 더 이상 다그치지 않을게. 나 피곤해서 먼저 쉴게. 말을 마친 저는 나무 상자를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온통 나무 상자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손으로 그 구리 자물쇠를 비틀어 보려 했지만 이미 녹이 슬어 아무리 비틀어도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또 머리핀을 찾아 자물쇠를 열어보려 했지만 머리핀만 휘어지고 자물쇠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열쇠 수리공을 찾아야 할 것 같았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내일 출근할 때 열쇠 수리공을 찾아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지우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부엌에 있었죠. 저는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가서 말했어요. 지훈아, 나 오늘 출근할 때 좀 일찍 나가야 할 일이 있어. 지우는 멍하니 말했어요. 응, 조심해서 가요. 제가 데려다 줄까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갈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에게 제가 열쇠 수리공을 찾아가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막을까봐 두려웠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지훈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집을 나섰어요. 저는 마트로 곧장 가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근처 열쇠 수리점을 찾으려 했어요. 10분 정도 돌다가 아파트 단지 동문 근처에서 작은 열쇠 수리점을 발견했죠. 가게 안에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노인분이 앉아 낡은 자물쇠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자물쇠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노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자물쇠? 가져와 봐. 저는 가방에서 나무 상자를 꺼내 노인분께 건네며 말했어요. 이 나무 상자에 달린 구리 자물쇠가 녹이 슬어서 제가 직접 열 수가 없어요. 노인분은 나무 상자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고 위에 새겨진 문양을 만져보더니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가씨, 이 나무 상자는 평범하지 않은데 이 나무 상자 어디서 났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물었어요. 선생님, 이 나무 상자를 아세요? 노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 나무 상자는 모르지만 이 문양은 알지. 이 봉황 문양의 가장자리의 꽃무늬는 한울그룹의 로고잖아. 한울그룹, 저는 멍해졌어요. 이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당장 기억나지 않았죠. 제가 물었어요. 한울그룹이 어떤 회사예요? 노인분은 저를 보며 조금 놀란 듯 말했어요. 아가씨, 한울그룹도 몰라?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회사잖아. 시가총액이 조 단위는 될걸. 부동산, 금융, IT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회사지. 이 로고는 한울그룹 창립자가 직접 디자인한 거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도 젊었을 때 그 그룹 자물쇠를 수리하면서 이 로고를 봤었지. 시가총액이 조 단위. 저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마트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인 제가 어떻게 조 단위 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나무 상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설마 준호가 한 말이 사실인가? 내 신분이 정말 평범하지 않은 건가? 노인분은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아가씨, 이 자물쇠는 제가 열어줄 수 있어요. 다만 좀 번거롭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급하시면 제가 먼저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말했어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열어주세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노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구를 꺼내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옆에 서서 마음속으로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였죠. 노인분이 어서 빨리 자물쇠를 열어주기를 바라며 그의 손을 지켜봤어요. 한울그룹에서 온 이 나무 상자 안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30분쯤 지났을까? 노인분은 마침내 자물쇠를 열었어요. 그는 나무 상자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자, 아가씨. 열렸으니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나무 상자 안에는 붉은색 벨벳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2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이미 누렇게 변색된 어린 시절 사진 한 장과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였죠. 사진 속의 어린 여자아이는 서너 살쯤 되어 보였고 예쁜 공주 드레스를 입은 채 낯선 남자에게 안겨 있었어요. 배경은 호화로운 별장 같았죠. 그리고 그 종이 쪽지에 적힌 주소는 다름 아닌 도심의 최고 번화가에 위치한 빌딩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 쪽지를 든 채 손가락이 떨렸어요. 한울빌딩이잖아. 한울그룹 본사 아닌가? 노인분이 한울그룹이 시가총액 조단위라고 했으니 마트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는 제가 어떻게 이런 대기업과 얽힐 수 있지? 저는 다시 그 누렇게 변색된 사진을 들고 사진 속의 어린 여자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눈매와 얼굴 윤곽이 지금 거울로 보는 제 모습과 몇 부분 닮아 있었죠. 설마 그 어린 여자아이가 어린 시절의 나일까? 하지만 사진 속의 별장과 공주 드레스는 제 기억 속의 흐릿한 어린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노인분은 제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자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아가씨, 그 안에 찾는 물건이 있어요. 저는 황급히 사진과 종이 쪽지를 나무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아 가방에 넣었어요. 노인분께 연신 고맙다고 말했죠.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열쇠 수리비예요.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건넸고 노인분은 한참을 사양하다가 결국 3만 원만 받았어요. 열쇠 수리점을 나와 저는 길가에 서서 마음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지금 당장 한울빌딩으로 가서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먼저 마트에 출근해야 할까? 시간을 보니 이미 출근 시간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지각하면 월급이 깎이는데 저는 이를 악물고 먼저 마트로 가기로 했어요. 퇴근하고 나서 한울빌딩으로 가기로요. 마트에 도착했지만 저는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나무 상자, 한울그룹, 어린 시절 사진 생각뿐이었죠. 계산할 때도 몇 번이나 돈을 잘못 계산해서 동료가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점장님은 제가 평소와 다른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와 물었어요. 수아 씨, 오늘 왜 그래요? 몸이 안 좋은가? 안 좋으면 먼저 집에 가서 쉬어요. 저는 마침 일찍 퇴근할 핑계를 찾고 있었던 터라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점장님.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먼저 퇴근할게요. 점장님께 휴가를 받은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님께 기사님, 한울빌딩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기사님은 네, 하고 대답하며 차는 평온하게 출발했어요. 가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긴장되고 기대되었어요. 긴장된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서였고, 기대된 것은 제 신분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30분쯤 지났을까. 택시는 한울빌딩 입구에 멈춰섰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눈앞의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 빌딩은 수십 층은 되어 보였고 유리 외벽은 햇빛 아래에서 반짝였죠. 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위압적이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이곳이 바로 시가총액 조 단위 대기업의 본사라니 제가 전에 일하던 작은 마트와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손에 든 가방을 꽉 움켜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한울빌딩 로비로 들어섰어요. 로비는 넓고 밝았고 바닥에는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윤기 나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어요.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발걸음이 빨랐어요. 한눈에 봐도 직장 엘리트들이었죠. 저는 마트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사람들 속에 서 있었는데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저는 억지로 고개를 들고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는 젊고 예쁜 여직원이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예약은 하셨나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더듬거리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그룹에 봉황문양 로고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이 종이 쪽지에 주소가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서요. 말하면서 저는 가방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 건넸어요. 안내 데스크 여직원은 종이 쪽지를 받아 살펴보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에 미소가 옅어지고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그룹 로고는 내부 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무실이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예약하지 않으셨다면 나가주세요.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예약은 안 했지만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이 그룹 로고가 새겨진 나무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사진도 있는데 제 신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담당자를 찾아 물어봐 주실 수 없나요? 안내데스크 여직원은 눈썹을 찌푸리며 짜증난 듯 말했어요. 손님,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저희 그룹은 이렇게 큰 회사라 매일 온갖 사람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웁니다. 저희 그룹 사람들과 엮이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더 이상 안 나가시면 경비원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에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나무 상자를 꺼내 증명하고 싶었지만 소란을 피우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웠죠. 그때 검은색 경비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부른 것이 분명했죠. 그중 키 큰 경비원 1명이 말했어요. 손님, 저희와 함께 나가주세요.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제가 설명하려 하자 다른 키 작은 경비원이 손을 뻗어 저를 밀쳤어요. 어서 가세요. 더 이상 안 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힘이 너무 세서 저는 몇 걸음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구경꾼처럼 모여들어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죠.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여기서 더 실랑이를 벌여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저를 전혀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안내 데스크 여직원과 경비원들을 노려본 후 돌아서서 한울 빌딩을 나섰어요. 빌딩을 나서자마자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저는 길가에 서서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죠. 왜 그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 나무 상자에는 분명 그들의 그룹 로고가 새겨져 있고 그 주소는 분명 이곳인데 어떻게 사기꾼으로 몰릴 수 있지? 제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은 후 전화를 받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수아 씨, 어디에요? 왜 출근 안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서요. 지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훈아, 나 한울 빌딩에 있어. 그들이 나를 괴롭혔어. 전화 너머의 지훈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 씨, 먼저 진정하세요. 거기서 기다려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저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지훈이 와서 모든 억울함을 그에게 털어놓고 싶었죠. 동시에 저는 결심했어요.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왜 한울그룹 로고가 새겨진 이 나무 상자를 가지고 있는 걸까? 저는 한울빌딩 입구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이 빗줄기처럼 쏟아졌어요. 오가는 행인들이 때때로 이상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온통 억울함과 분노뿐이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해명을 듣고 싶었고 제 신분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왜 사기꾼으로 몰리고 경비원들에게 밀쳐져야 했을까요? 10여 분쯤 지났을까. 군용 녹색 지프 한 대가 제 옆에 급히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자 지훈이 성큼성큼 걸어 내려왔어요. 그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우는 저를 보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하더니 황급히 쪼그리고 앉아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죠. 수아 씨, 왜 그래요? 누가 괴롭혔어요? 지훈을 보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훈아, 그들이 나를 괴롭혔어.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밀치기까지 했어. 나는 그저 나무 상자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 지훈은 저를 꽉 안고 제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위로했어요. 수아 씨, 울지 마요. 울지 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실을 일찍 말해주지 못해서 수아 씨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제 감정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눈이 붉어진 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는 진작 알고 있었어. 나무 상자 이야기도 내가 한울그룹과 관련 있다는 것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네, 제가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숨겨왔던 것은 일부러 속이려던 것이 아니라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라니. 무슨 사정인데? 저는 그에게 캐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도대체 누구야? 지우는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차 옆으로 데려가 차문을 열어 저를 앉혔어요. 그 자신도 운전석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아 씨, 당신은 정말 김씨 집안 친딸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아버지는 한울그룹의 창립자 윤태준 회장님입니다. 윤태준. 저는 멍해졌어요. 이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죠. 자세히 생각해보니 전에 열쇠 수리공 선생님이 한울그룹 창립자가 윤태준이라고 언급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내 친아버지가 한울그룹 창립자라고? 그럼 나는 왜 김씨 집안에 있었던 건데?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20여 년 전 당신 아버지 윤태준 회장님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룹을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동생, 즉 당신의 삼촌인 윤도현은 야심이 커서 그룹을 독차지하려 했죠. 그는 당신이 유일한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당신을 해치려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 즉 김준호의 아버지에게 당신을 맡겼습니다. 김준호의 아버지? 저는 더욱 놀랐어요. 준호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의 부하였다는 거야. 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준호의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의 운전기사였습니다. 회장님을 오랫동안 모셨고 충성심이 강했죠. 당신 아버지는 그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당신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숨어 살다가 당신이 성인이 되면 진실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김준호의 아버지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당신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외부에 알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내가 김씨 집안아이가 아니라고. 내 친아버지가 조단위 그룹의 창립자라고. 내가 한울 그룹의 후계자라니.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믿을 수 없었고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는 왜 나를 너에게 부탁한 거야? 지훈이 말했어요. 김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해 주었고 그 나무 상자도 그에게 주며 적절한 때에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김준호는 윤도현이 당신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위험에 처할까봐 늘 당신 곁에서 보호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 된 후 늘 당신 곁에 있을 수 없게 되자 당신을 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만약 자신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당신을 잘 돌봐주고 윤도현의 동향을 주시하다가 당신이 충분히 강해지면 그룹을 되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어쩐지 준호가 전에 제 신분이 평범하지 않다고 말했었고 어쩐지 지훈이 계속 저에게 숨겨왔던 것이었죠. 제 마음속은 시리고 쓰라렸어요. 준호는 늘 묵묵히 저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지훈을 보며 말했어요. 그럼 너는 진작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네? 내가 나에게 접근한 건 혹시 준호의 부탁 때문이었어? 지훈은 고개를 돌려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분명 김준호의 부탁 때문에 당신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고 평생 당신을 돌보고 싶어졌습니다. 수아 씨, 제가 계속 숨겨왔던 일 때문에 당신이 많은 억울함을 겪었다는 것을 압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울그룹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제가 늘 당신을 지지하고 윤도현과 맞서 싸우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만약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지내면 됩니다. 제가 평생 당신을 보호할게요. 저는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저에게 진심으로 잘해준다는 것을 알았죠. 그동안 그가 저를 돌봐준 것은 지극정성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그에게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도현을 생각하니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가 그룹을 독차지하기 위해 저를 해치려 했고 저를 친아버지와 수십 년간 떨어뜨려 놓았다니.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지훈아, 나 한울그룹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이었어. 윤도현 같은 나쁜 사람이 독차지하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어드려야 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수아 씨, 제가 지지할게요. 하지만 윤도현은 매우 교활하고 세력도 강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울그룹의 옛 직원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당신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습니다. 윤도현의 행실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죠. 우리가 먼저 그들과 연락해서 윤도현의 증거를 수집한 다음 그룹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합시다. 저는 지훈을 보며 마음속으로 많이 안정되었어요. 그가 제 곁에 있으니 든든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다 내 말대로 할게. 지훈은 차에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먼저 집에 갑시다. 오늘 수아 씨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푹 쉬세요. 내일 우리가 그 옛 직원들과 연락을 시작합시다. 차는 천천히 한울 빌딩을 떠났고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뀔 줄은 몰랐죠. 평범한 마트 계산원에서 조단위 그룹의 후계자가 되다니. 집에 돌아온 후 지훈은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라면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현실 같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조단위 그룹의 후계자라니. 이 신분은 저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죠. 지훈은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아 씨,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마트 계산원이든 한울그룹의 후계자든 당신은 당신입니다. 제가 늘 당신 곁에 있을게요. 내일 제가 박상철 부장님께 연락할게요. 그는 당신 아버지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였고 당신 아버지와 함께 그룹을 일군 원로입니다.
분명 윤도현의 약점을 많이 쥐고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지훈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속고 있었을 거야. 내 신분도 몰랐겠지. 지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부부인데 그런 말은 너무 격식 차리는 겁니다. 일찍 쉬세요. 내일 할 일이 많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김 씨 부모님의 양육의 은혜, 친아버지 윤태준 회장님의 희생, 윤도현의 음흉하고 교활한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죠. 저는 이제부터 제 삶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우는 박상철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저에게 말했어요. 수아 씨, 박상철 부장님이 오늘 오전 10시에 댁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을 건네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되어 말했어요. 알았어. 지금 바로 준비하자. 박상철 부장님 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어요.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우리가 초인종을 누르자 곧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중산복 차림의 노인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노인분은 60대쯤 되어 보였고 정신이 맑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노인분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붉어지며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윤수아인가? 당신이 윤 회장님의 따님, 윤수아 양이로군. 저는 멍해졌고 지훈이 옆에서 말했어요. 박상철 부장님, 이분이 김수아 씨입니다. 박상철 부장님은 앞으로 나와 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똑같아. 윤 회장님 젊은 시절과 똑같고 당신 어머님과도 닮았어. 윤 회장님이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셨으면 분명 기뻐하셨을 텐데. 그가 제 친부모님을 언급하는 것을 듣자 저도 마음속으로 감격했어요. 박상철 부장님, 제 부모님을 아세요? 알다마다 어떻게 모르겠나? 박상철 부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 아버지를 20년 동안 모셨어. 그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지. 당신 어머님은 정말 다정한 분이셨고, 당신 아버님께 아주 잘해주셨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사람은 명이 짧다더니 당신 어머님은 당신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당신 아버님은 그룹 일로 바쁘면서도 당신을 돌봐야 해서 정말 힘드셨지. 우리는 박상철 부장님을 따라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박상철 부장님은 우리에게 차를 따라준 후 침실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가 나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서류 뭉치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박상철 부장님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당신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야.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고 사진 속의 남자는 온화하고 우아했으며 여자는 다정하고 아름다웠어요. 가운데에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분명 저였을 거예요. 사진 속의 부모님을 보며 제 눈물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어요. 그들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박상철 부장님은 또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친자 확인 보고서야. 당시에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김준호의 아버지에게 맡긴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친자 확인을 해두셨지. 내가 이 서류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 저는 친자 확인 보고서를 받아들었고 그 위에는 저와 윤태준 회장님의 친자 관계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보고 제 마음속에 마지막 의구심도 사라졌어요. 저는 정말 윤태준 회장님의 딸이었고 한울그룹의 후계자였어요. 박상철 부장님은 또 주식 증명서와 유언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한울그룹의 주식 증명서야. 당신 아버지는 그룹의 주식을 모두 당신에게 남겼어. 당신이 그룹의 최대 주주야. 이건 당신 아버지의 유언장인데 당신이 성인이 되면 한울그룹 이사장직을 승계하라고 적혀 있어. 저는 손에 들린 주식 증명서와
유언장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제가 단순히 후계자가 아니라 그룹의 이사장이라니.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박상철 부장님이 말했어요. 윤 회장님은 당시에 몸이 좋지 않으셨고 윤도현의 야심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해두셨지. 당신을 떠나보낸 후 그룹의 권한 일부를 나와 다른 몇몇 충성스러운 옛 직원들에게 맡겨서 우리가 몰래 그룹을 보호하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도록 했어. 하지만 윤도현이 너무 교활해서 수년간 우리 같은 옛 직원들을 모두 몰아냈지. 나도 실력을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하고 은거한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윤도현 때문이었나요? 박상철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윤 회장님은 원래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윤도현이 그룹을 빨리 독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회장님 약에 손을 대서 돌아가시게 했어. 윤 회장님 돌아가신 후 윤도현은 회장님께 자녀가 없다고 외부에 선전하며 자신이 그룹의 이사장직을 승계했다고 밝혔지. 수년간 그는 그룹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고 그룹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윤도현은 저를 해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를 죽게 하고 제 유산을 독차지했다니 저는 반드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박상철 부장님이 말했어요. 수아 양,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우리 옛 직원들도 나설 때가 되었어. 나는 윤도현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고 윤 회장님을 해친 일부 증거를 가지고 있어. 다른 옛 직원들 몇 명도 그의 약점을 쥐고 있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 윤도현을 끌어내리고 당신이 다시 한울그룹을 이끌게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빛이 강인해졌어요. 박상철 부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고 윤도현이 무사히 넘어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지훈이 옆에서 말했어요. 박상철 부장님, 김수아 씨는 제가 돌볼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박상철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우리가 먼저 증거를 잘 정리하고 다른 옛 직원들과 연락하자. 준비가 충분해지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윤도현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그를 한울그룹에서 쫓아내자. 박상철 부장님 댁에서 나온 후 지우는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주식 증명서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그룹을 되찾는데 중요한 열쇠였으니 어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었죠. 지우는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수아 씨, 박상철 부장님이 이미 다른 옛 직원들과 연락을 시작했어요. 아마 며칠 안에 증거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반드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윤도현 그 사람은 잔인무도에서 당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면 분명 당신에게 불리하게 행동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았어, 지훈아. 너도 조심해야 해. 나 때문에 너까지 피해보면 안 돼. 지훈은 제 손을 잡고 강인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부부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제가 당신을 보호할게요. 며칠 동안 박상철 부장님은 매일 우리에게 전화해서 옛 직원들과 연락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진행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제 마음속에도 점차 자신감이 생겼죠. 저는 더 이상 마트에 출근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지훈과 함께 기본적인 비즈니스 지식을 배우며 앞으로 그룹을 이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윤도현의 움직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를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사흘 전 갑자기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전화를 받자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윤수아인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목소리는 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죠. 저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 목소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윤도현이다. 윤수아, 내가 충고하는데 어서 이 도시를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마라. 한울그룹은 내 것이지. 너 같은 천한 것의 것이 아니다. 윤도현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윤도현,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게 하고 내 유산을 독차지했으면서 감히 나를 천한 것이라고 불러? 내가 말하는데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한울그룹은 내 것이고 나는 반드시 당신을 끌어내릴 거야. 윤도현은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보아하니 충고를 듣지 않고 벌을 자초하는군. 윤수아, 내가 당신에게 손을 대도록 강요하지 마라. 당신의 그 작은 남편이 군인이라고 해도 어쩔 건가? 이 도시에서 내 세력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당신이 계속 미련하게 굴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불행해질 것이다. 감히 나를 위협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위협하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것이다. 윤도현이 말했어요. 사흘 시간을 주지. 이 도시를 떠나거나 아니면 내 작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할 준비를 하거나.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손이 떨렸어요. 지우는 제가 이상한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와 물었어요. 수아 씨, 왜 그래요? 누가 전화했어요? 저는 전화 내용을 지훈에게 말했고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이 윤도현이 감히 우리를 위협해? 수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잘 보호할 겁니다. 그가 감히 우리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제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훈의 품에 안겨 두렵고 분노했어요. 지훈아, 나 그가 두렵지 않아. 그가 뜻대로 되게 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 지훈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알았어. 우리가 지금 바로 박상철 부장님께 전화해서 이 일을 알려드리고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합시다. 우리는 박상철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고 박상철 부장님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했어요. 이 윤도현이 정말 무법자구나. 수아 양, 안심하세요. 우리가 이미 충분한 옛 직원들과 연락했고 증거도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우리 내일 바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그의 진짜 모습을 미리 폭로합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한울그룹으로 향했어요. 박상철 부장님은 이미 몇몇 옛 직원들과 함께 그룹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윤도현은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았는지 그룹 입구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많이 서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었어요. 경호원 우두머리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윤 이사장님께서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박상철 부장님은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룹의 오랜 주주입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켜서세요. 경호원 우두머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주주?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어서 가세요. 우리 업무에 방해하지 마시고요. 말하면서 그는 손짓으로 경호원들에게 움직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저와 박상철 부장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군인이다. 너희들이 감히 손을 대면 군인에 대한 방해 행위로 간주하겠다. 결과는 너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훈의 몸에서는 군인 특유의 기백이 넘쳐 흘렀고 경호원들은 그의 모습에 다소 겁을 먹었는지 쉽게 손을 대지 못했어요. 양측이 대치하는 동안 그룹 안에 많은 직원들이 구경꾼처럼 모여들었어요. 윤도현이 그룹 안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매우 오만해 보였죠. 그는 저를 보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윤수아, 정말 감이 왔구나. 보아하니
내 경고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군. 저는 윤도현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윤도현,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그룹이야. 내가 왜 못 와? 오늘 내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죽게 하고 우리 유산을 독차지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윤도현은 경멸하듯 말했어요. 진짜 모습, 내가 보기엔 네가 미친 것 같군.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증거 있어? 그룹이 내 것이라고?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라. 박상철 부장님은 앞으로 나와 정리해둔 증거를 꺼냈어요.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당시에 윤 회장님 약에 손을 댄 증거입니다. 이건 당신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장부입니다. 이건 윤 회장님의 유언장과 주식 증명서입니다. 윤도현, 당신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윤도현은 증거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어요. 이 모든 것은 위조된 것이다. 박노인, 내가 이 천한 것과 결탁해서 내 그룹을 독차지하려 하는구나.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 몇 명이 걸어 나왔어요. 선두에 선 경찰관이 윤도현 앞으로 다가가 말했어요. 윤도현 씨, 당신이 고의살인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윤도현은 멍하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당신들이 착각한 거 아니야?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회사 재산을 횡령하지도 않았어. 그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경찰관이 말했어요. 착각했는지 아닌지는 경찰서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연행해. 경찰관 2명이 앞으로 나서 윤도현의 팔을 붙잡고 그를 데려갔어요. 윤도현은 몸부림치며 소리쳤어요. 윤수아, 두고 보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윤도현이 연행되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어요. 주변 직원들은 모두 수군거리며 윤도현의 행실에 분노했어요. 박상철 부장님이 제 앞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수아 양, 이제 윤도현은 연행되었으니 우리가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그룹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으로 매우 감격했어요. 이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죠. 앞으로 할 일이 아직 많았으니까요. 윤도현이 경찰에 연행된 후 그룹 입구의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주도권을 잃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우리를 막지 못했어요. 박상철 부장님은 손짓으로 저와 몇몇 옛 직원들을 이끌고 한울빌딩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소란 피우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지나가던 직원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고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곧장 그룹의 주주총회장으로 향했어요. 박상철 부장님은 미리 모든 주주들에게 통지했고 대부분의 주주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윤도현의 측근 몇 명은 얼굴이 어두워진 채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상철 부장님은 회의실의 주석 옆으로 걸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주 여러분,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주된 목적은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고 동시에 윤도현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윤태준 이사장님의 친딸 윤수아 양입니다. 한울그룹의 합법적인 후계자이자 그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술렁거렸어요. 주주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가 박상철 부장님이 건네준 친자 확인 보고서, 주식 증명서, 유언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주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제가 제 아버지 윤태준 회장님의 친딸이며 한울그룹을 승계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윤도현, 즉 저의 명목상 삼촌은 당시의 그룹을 독차지하기 위해 제 아버지의 약에 손을 대어 아버지를 죽게 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그룹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고 그룹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고의 살인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를 연행했습니다. 말하면서 저는 윤도현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장부와 제 아버지를 해친 증거를 주주들에게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주주들은 증거를 보고 모두 분노하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윤도현이 이런 사람이었을 줄이야. 정말 괘씸하다. 다행히 윤 회장님 따님이 돌아오셔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돈 다 날릴 뻔했어. 윤도현의 측근 몇 명은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상철 부장님이 말했어요. 주주 여러분, 이제 윤도현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윤수아 양이 그룹의 이사장직을 맡아 그룹 업무를 총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 없습니다. 우리는 윤수아 이사님을 지지합니다. 주주들은 모두 손을 들어 동의를 표했어요.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한울그룹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저는 창밖의 한울빌딩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 빌딩은 제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이었는데 이제 마침내 제 손에 돌아왔죠. 지훈이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아 씨, 축하합니다. 드디어 윤 회장님의 유언을 이루셨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어드렸네요. 저는 지훈을 보며 웃었고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지훈아, 이 모든 것은 너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야. 만약 내가 준호와의 약속을 지켜 나를 아내로 맞아 돌봐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지도 몰라. 만약 내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윤도현과 맞설 용기조차 없었을 거야. 지훈이 말했어요.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당신이 마트 계산원이든 그룹 이사장이든 제가 늘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그 후 저는 그룹 업무에 전념했어요. 박상철 부장님과 다른 옛 직원들은 저를 많이 지지해 주었고 비즈니스 운영 지식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죠. 비록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발전했어요. 지훈도 늘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제가 지칠 때는 격려해주고 좌절할 때는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또 사람을 보내 고향의 김씨 친척들을 찾아뵙고 돈을 들여 그동안 저를 양육해준 은혜에 감사했어요. 김씨 친척들은 모두 놀랐죠. 제가 한울그룹 이사장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들은 김씨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저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셨고 제가 친딸이 아니니 나중에 자신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속으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김씨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몇 달 후 법원은 윤도현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어요. 윤도현은 고의살인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무기징역에 처하고 평생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그가 횡령한 회사 재산도 모두 환수되었죠. 이 소식을 듣자 제 마음속은 매우 평온했어요. 아기는 마침내 합당한 벌을 받았고 제 아버지의 영혼도 편안히 잠들 수 있을 테니까요. 저의 노력과 박상철 부장님, 지훈의 지지 덕분에 한울그룹의 경영 상황은 점점 더 좋아졌고 윤도현이 경영하던 시절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저는 또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고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어요. 이것이 아버지께서도 바라셨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밤 저와 지훈은 집 거실 발코니에 앉아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지훈이 뒤에서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수아 씨,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어요. 우리 앞으로는 잘 지내고 아이도 낳아서 완전한 가정을 이룹시다. 저는 지훈의 품에 기대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지훈아, 너를 만난 것은 내 평생 가장 큰 행운이야.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평범한 마트 계산원에서 조단위 그룹의 이사장이 되고
혼자였던 삶에서 지훈의 동반자를 얻기까지 이 모든 것이 준호의 부탁, 지훈의 수호, 박상철 부장님과 옛 직원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요. 윤도현은 악행의 대가를 치렀고 저 또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행복을 얻었어요. 앞으로의 삶은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룹을 잘 경영하며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 곁에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